정옥 씨, 우리 이제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면 어떨까요? 저는 지금 혼인신고 서류를 앞에 두고 선뜻 이름을 적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곁엔 참 다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노래교실 옆자리에 자판기 커피 2잔을 내려놓던 남자. 제가 아프면 죽을 끓여 머리맡을 지키고 무거운 짐은 절대 제 손에 들리지 않게 하던 고마운 사람. 그런데 저는 그 사람 앞에서 자꾸만 12년 전의 유령을 만납니다. 보험 하나 없던 남편의 병원비를 갚으려 새벽부터 몸을 갈아넣던 그 지독했던 5년. 혼인신고라는 말 한마디에 그 가난의 기억이 귀신처럼 되살아납니다. 이 서류 한 장이 또다시 저를 그 차가운 빙판길로 내몰까봐 이 나이에 그 무게를 다시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게 무서워 손이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연히 알게 된 사실 하나. 아버지, 이번 달도 부탁드려요. 승원 씨 아들이 보낸 그 문자 한 줄이 제 손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가족이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 사람 짐까지 함께 안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이 따뜻한 일상은 지킬 수 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법 앞에서 그저 아무것도 아닌 남남이 됩니다. 사랑하는데 무섭고 이해하는데 두렵고 두려운 것과 틀린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아직 이 펜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봐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이 오늘 밤 갈림길 앞에 멈춰 선 저에게 가장 큰 등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64살 이정옥입니다. 저는 지금 반지하 방에 삽니다. 창문을 열면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이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방이지요. 처음 이 방에 짐을 풀 때는 딱 석 달만 버티고 나가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12년이 흘렀네요. 사람 일이란 게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축축한 방에서 혼자 맞이한 아침이 몇 번인지 이제는 세는 것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오늘은 제 낡은 가방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볼까 합니다. 남편이 쓰러진 건 제가 51살이 되던 해 눈부시게 맑은 초가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봐서 양손 가득 묵직한 봉투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거실 바닥에 대자로 뻗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낮잠이라도 자는 줄 알았어요. 여보, 거기서 자면 입 돌아가요. 일어나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남편의 차가운 손을 꼭 쥐고 피가 마르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아만 달라고, 숨만 쉬어달라고. 하지만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내민 건 수술 동의서와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보호자분, 수술비 1,500만 원 선납하셔야 합니다. 그 소리에 손이 떨려 볼펜을 2번이나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남편은 보험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험 그거 다 사기야. 안 아프면 그냥 버리는 돈인데 뭐하러 들어. 장담하던 그 호기가 그렇게 무서운 화살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새벽 3시 차가운 병원 복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어떻게든 살려낸다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시계추처럼 돌아갔습니다. 새벽 5시, 어둠도 안 거친 세탁소로 출근해 남의 집 옷가지들을 다림질했습니다. 뜨거운 스팀이 얼굴을 덮쳐도 눈물 닦을 새가 없었습니다. 세탁소 일이 끝나면 마트로 달려가 시식 코너에서 종일 서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음식을 내밀었죠. 주말엔 돌잔치 뷔페 서빙을 나갔습니다. 불편한 구두를 신고 6시간을 뛰는데 어느 날은 신발 안에서 발톱이 빠졌더군요. 양말이 피로 축축해지는데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병원 갈 돈이 아까웠거든요. 겨울엔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져나갔고 무릎은 비명소리가 들릴 만큼 쑤셔왔습니다. 빙판길에 리어카를 끌다 넘어져 손목을 접질려도 편의점 파스 2장으로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3번의 수술, 중환자실 입원비, 치료비. 청구서가 날아올 때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뜨며 숫자를 세었습니다.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눈을 감던 날 창밖엔 11월의 힘없는 햇살이 비스듬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래 알아서 기운이 없었는지 마지막 숨소리가 점점 느려지더니 아주 조용히 멈췄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나 봅니다. 남편의 식어가는 손을 잡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정말 애석하게도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잔액 21만 원. 장례비조차 없어 친척들에게 고개 숙여야 했던 날. 그 빚을 갚는데 또 2년이 걸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달걀 프라이 하나 부쳐놓고 앉아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내가 저 사람 목숨을 돈 주고 끌고 있었구나. 슬프다기보다는 그저 몸 안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5년 동안 울 힘을 다 써버려서인지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제 자신이 무서워 몸서리가 쳤습니다. 그리고 12년. 저는 여전히 이 낮은 반지하 방에서 혼자 밥을 먹습니다. 제게는 늦게 얻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들 녀석이 하나 있지요. 이 못난 손으로 뒷바라지에 대학까지 밀어넣고 이제 제 앞가림할 나이가 되었으니 제 할 일은 다 끝났다 싶었습니다. 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곳저곳 이직하며 부지런히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가 올 때면 엄마, 나 이번에 옮긴 회사는 조건이 더 좋아 하며 씩씩하게 말하는 게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짠합니다. 그 험한 세상에서 혼자 버티느라 얼마나 애를 쓰고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막상 아들까지 제 삶을 찾아 떠나고 나니 이 작은 반지하 방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도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입술을 꾹 깨물며 참았습니다. 마음이 유독 쓸쓸한 날이면 괜히 TV 볼륨을 평소보다 크게 틀어놓고 소음 속에 몸을 숨긴 채 하루를 버텼습니다. 가끔 아들이 얼굴을 비추고 돌아가는 날이면 골목 끝까지 나가 아들 뒷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어 보냅니다. 하지만 돌아서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현관을 열면 지독하게 차가운 공기가 기다렸다는 듯 저를 덮쳐오곤 했습니다. 그런 제가 복지관 노래교실 현수막 앞에서 발길을 멈춘 건 순전히 그날따라 이 방이 너무 좁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수막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노래로 힘을 내세요.
시니어 노래교실 수강생 모집.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노래방은 혼자 가기 눈치 보이는데 교실이라면 괜찮겠지 싶었을 뿐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방 말고 다른 데 있고 싶었던 거죠. 처음 간 날 저는 강당 맨 뒷자리에 죄 지은 사람처럼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반주를 시작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가사를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목소리가 여기서 나와도 되나 싶었달까요? 12년을 죽은 듯 혼자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 목소리를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옆자리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잘 부르는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음정이 흔들리기도 하고 높은 대목에선 힘이 달려 꺾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가더군요. 그 목소리엔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무게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연습해서 만드는 소리가 아니라 세월을 견딘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그런 소리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슬쩍 옆을 보았습니다. 60 중반쯤 되었을까요?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색 셔츠에 안경 너머로 악보를 들여다보며 참 진지하게도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고 주변을 의식하지도 않고 그저 노래 하나에만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웃으며 나가는데 저는 괜히 가방끈만 만지작거리며 자리에 남았습니다. 먼저 말을 붙일 사람도 같이 나갈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오늘도 그냥 조용히 돌아가는구나 싶던 그 짧은 찰나였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이에요. 고개를 드니 그 남자가 옆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노래를 참 잘 아시는 것 같던데요. 아, 저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요. 그거예요. 제대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잘 부르는 법이거든요. 낮고 단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억지로 친해지려 애쓰는 것도 아니고 말을 걸어야 해서 던지는 빈말도 아닌 그냥 자연스럽게 툭 하고 건네는 진심 같았습니다. 최승원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정욱이에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거창한 인사도 긴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름 석자씩을 주고받았을 뿐입니다. 복지관을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저녁이 내려앉는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퇴근하는 이들, 장을 보고 돌아가는 이들, 손을 꼭 잡고 걷는 노부부들. 저는 그 익숙한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귓속에서 그 목소리가 아직도 맴돌고 있다는 걸요. 제대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잘 부르는 법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말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건넨 사소한 인사였죠. 그런데 왜일까요? 버스가 두 정거장을 지날 때까지 그 말이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이토록 선명하게 남는다는 것.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오늘따라 이 방이 평소보다 조금 덜 좁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잠깐 다른 세상에 다녀온 기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코트를 벗으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언제 올까? 말해놓고는 깜짝 놀라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주책이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달력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노래교실에 간 건 노래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지 해방감을 느끼고 싶었던 건데, 저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정호가 스스로를 다그치고 밀어내봤지만, 그럴수록 목요일 아침만 되면 눈이 저절로 떠지는 걸 대체 어떡합니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더니, 어느새 저는 일주일 중 오직 목요일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남편 가고 12년 동안 제게 요일 감각이란 건 없었거든요. 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그저 똑같이 눈 뜨고 꾸역꾸역 밥 먹고 다시 눕는 무채색의 날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목요일만큼은 달랐습니다. 전날 밤이면 내일 뭘 입을까? 낡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승원 씨는 참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매주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늘 같은 눈높이에서 선하게 웃어주었죠. 수업 시작 전엔 어김없이 자판기 커피 2잔을 뽑아와 제 옆자리에 슬쩍 내려놓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일부러 시험 삼아 자리를 옮겨 앉아봤습니다. 조금 떨어진 구석 자리로요. 그런데 승원 씨가 강당에 들어서더니 커피 2잔을 들고 천천히 제가 앉은 구석까지 걸어오더군요. 오늘은 여기 앉으셨네요. 그냥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왜 자리를 바꿨느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앞에 종이컵을 놓아주고 묵묵히 옆에 앉을 뿐이었죠. 저는 그 커피를 받아주며 창밖 먼 산만 바라봤습니다. 뜨거운 김 때문인지 괜히 귓불이 발그레해지는 것 같아서요. 발음이 어려운 가사가 나오는 날이면 승원 씨는 미리 메모지에 꾹꾹 눌러 적은 글귀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지, 저만 헷갈리는 게 아닌 척, 오직 저만을 위한 배려가 아닌 척, 그 투박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저는 그 메모지를 가방 깊숙이 고이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참아 버리지 못하고 책상 위에 올려두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손뼉을 치며 발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2인 1조로 듀엣 무대를 준비해야 한다는데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제 목소리 하나 제대로 못 내는데 발표회라니요. 그때 옆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 씨, 저랑 하시겠어요? 잘은 못해도 열심히는 할게요. 고개를 드니 승원 씨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부탁도 눈치 보는 기색도 없이 그저 당연한 것을 묻듯 조용하게. 저는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러죠. 그 짧은 대답을 내뱉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콩닥거렸습니다. 64의 심장이 뛴다니 참으로 해괴하고도 낯선 일이었습니다. 연습은 매번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승원 씨가 부르면 제가 이어받고 제가 틀리면 승원 씨가 괜찮아요. 한 번 더 하며 처음부터 다시 발을 맞춰주었습니다. 누구 하나 앞서가지 않고 서로의 속도를 맞추는 일. 그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연습이 끝나면 복지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승원 씨가 건네는 캔커피와 제가 내미는 사탕 하나. 그 소박한 교환이 어느새 우리만의 작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연습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둘 다 우산이 없어 처마 밑에 나란히 서서 빗줄기를 바라봤죠. 한참의 침묵 끝에 승원 씨가 말했습니다. 저 비 좋아해요. 비 오는 날은 왠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핑계가 생기잖아요. 비 때문에 못 간다. 비 때문에 미룬다.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그래요. 비 오는 날은 집에 혼자 있어도 덜 외로운 것 같더라고요. 비라는 핑계가 있으니까. 승원 씨가 저를 보며 같이 웃었습니다. 뭔가를 꾸며내지 않은 그냥 배어나오는 웃음. 세상에 이런 웃음도 있었구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습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근처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승원 씨는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 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슬쩍 빼서 자기 어깨에 걸어두고 좁은 길에선 차 쪽으로 몸을 돌려 저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었죠. 한 번은 제가 발을 헛디뎠을 때 그가 제 팔꿈치를 단단히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남편 가고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게 이토록 당연하게 말해지는 순간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산다는 게 이런 거였지.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너무 오래 잊어서 이제는 없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 설렘이, 이 기다려지는 마음이 정호가 내게 허락된 것이냐고. 12년을 죽은 듯 살다가 이제 와서 이런 감정을 품는 게 죄는 아니냐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도 반지하 방문을 열자마자 저는 또 달력을 들여다봅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밤을 몇 번이나 더 자야 하는지 세어보며 저도 모르게 작게 웃습니다.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멈추고 싶지 않은 무서움이었습니다. 발표의 날이 밝았습니다. 강당 무대 뒤 두꺼운 벨벳 커튼 옆에 서서 저는 제 손등만 내려다봤습니다. 이 나이에 무대 공포증이라니 참 우스운 일이지요. 어린 시절 학예회 때도 이렇게 무릎이 후들거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정옥 씨, 언제 왔는지 승원 씨가 곁에 섰습니다. 떨려요? 아니요, 전혀요. 제가 너무 일찍 대답했나 봅니다. 승원 씨가 낮게 웃더군요. 나는 손바닥에 땀이 다 나는데. 큰일이네. 그 싱거운 고백에 긴장이 툭 풀렸습니다. 나만 무서운 게 아니구나. 같이 떨고 있는 사람이 곁에 있구나. 그 사실 하나가 발바닥을 땅에 붙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승원 씨의 묵직한 첫 소절이 공기를 가르고 저는 그 소리를 길잡이 삼아 숨을 골랐습니다. 잘 부르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사람의 호흡에 내 숨을 얻는 것, 그 어울림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합창 부분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포개어지는 순간 저는 아주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 누군가와 화음을 맞춘다는 건 이런 기분이구나. 12년 동안 닫아 걸었던 제 마음의 빗장이 그 화음 속에서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쏟아지는 박수 소리를 뒤로하고 무대를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승원 씨가 말없이 제 몸을 단단히 받쳐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참 든든했습니다. 저녁 같이 하실래요? 근처에 제가 아끼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오래된 국밥집이었습니다. 낮은 천장과 투박한 나무 탁자 위로 하얀 김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곳. 우리는 마주 앉아 별말 없이 수저를 놀렸습니다. 국밥이 반쯤 비워졌을 때 승원 씨가 창밖 가로등을 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옥 씨, 혼자 산다는 게 가끔은 세상에 나만 두고 다들 어디로 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갑자기 전구 하나 갈아야 할 때 의자 딛고 올라섰다가 내려다보는 그 텅 빈 거실이 참 멀게 느껴져요. 승원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얼마 전엔 밤늦게 채기가 돌아서 손을 따야 하는데 바늘 쥐어줄 사람 한 명 없더라고요. 혼자 왼손으로 바늘을 쥐고 벌벌 떨면서 내 손가락 하나를 못 찔러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체한 건 가슴인데 왜 그렇게 눈밑이 뜨거워지는지. 아픈 것보다 그 캄캄한 정적이 더 따갑더군요. 그는 잠시 숭늉 잔을 만지작거리다 덧붙였습니다. 어디 가서 내 이름 석자보다 누군가의 보호자로 불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뒤에 누가 있다는 그 든든한 등 하나가 100마디 말보다 간절할 때 말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남편 병수발을 들던 5년, 그리고 혼자 버틴 12년. 저는 아파도 아프다 말하지 못하는 나무였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남편은 어쩌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싶어 빙판길에 넘어지고 손목이 부어올라도 파스 한 장으로 버텼던 세월들. 승원 씨가 제 손 근처로 가만히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정옥 씨, 우리 이제 아침마다 맛있는 냄새 맡으면서 같이 눈 뜨고 저녁엔 마주 앉아 텔레비전 보면서 시시한 농담도 좀 나누고 사는 거 어때요? 순간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거창한 미래는 약속 못해도 정옥 씨 아플 때 제가 그 반을 꼭 쥐어주고 등 두드려줄 수는 있습니다. 내 남은 세월을 정옥 씨 이름으로 채우고 싶어요. 떨리는 손으로 숭늉 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왜? 저처럼 가진 것 없는 사람인가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버리지 못하는 사람보다 정옥 씨처럼 삶의 고비를 묵묵히 넘겨온 사람의 눈빛이 저는 더 믿음직합니다. 그 깊은 눈에 제 남은 진심을 다 쏟아보고 싶어서요. 달콤한 고백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묵직하게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며칠 밤낮을 알았습니다. 자식 눈치, 세상 사람들 시선. 두려움이 앞섰지만 그 밑바닥엔 간절한 물음이 남았습니다. 이 나이에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우리인데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닐까? 앞으로 내 인생에도 따뜻한 아침 밥상이 허락될 수 있을까? 일주일 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고 신호음이 3번을 넘기기 전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승원 씨, 저예요. 네, 정옥 씨. 목소리 들으니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네요. 예상치 못한 그의 말에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하신 말씀, 혹시 마음 변하진 않으셨을까 해서요. 저 같은 사람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창밖 바람소리 같은 깊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변할 마음이었으면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정옥 씨 올 자리 비워두고 매일 아침 현관만 닦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제 혼자 문 여는 일 없게 할게요. 그 담담한 확신에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짐을 싸는 건 반나절도 걸리지 않더군요. 캐리어 2개에 담긴 12년의 세월. 남편의 유품들을 장롱 깊숙이 밀어넣으며 저는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승원 씨의 집 현관에 들어서자 그가 먼저 다가와 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어서 와요, 정옥 씨. 수고 많았어요.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 잊고 살았던 그 평범한 축복이 코끝을 시큰하게 했습니다. 햇살 드는 거실과 정갈한 주방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잘 왔다, 정옥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따뜻한 햇살 뒤로 어떤 그림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이 다정한 남자 앞에서 제가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2달은 참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맡까지 고소한 밥 짓는 냄새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제 손으로 가스불을 올려야만 겨우 맡을 수 있었던 그 냄새가 나보다 먼저 깨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평범한 공기 하나가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릅니다. 승원 씨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세수를 마치고 나오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식탁에 올리며 웃었습니다. 정옥 씨, 나 혼자 살면서 살림도사 다 됐어요. 미안해 말고 얼른 앉아요. 그 말이 참 달고 따뜻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건네는 호에 받는 이의 마음까지 헤아려 부담을 덜어주는 배려. 저는 그 밥상머리에서 처음으로 대접받는 여자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녁은 제가 차렸습니다. 승원 씨의 식성을 하나둘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했지요. 된장보다는 구수한 청국장, 고기보다는 기름기 뺀 생선. 자극적이지 않고 슴슴한 그의 입맛이 저와 꼭 닮아 있어 밥상 위엔 늘 평화가 감돌았습니다. 밤이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가 끝나면 승원 씨는 자연스럽게 제게 리모컨을 건넸습니다. 정옥 씨 좋아하는 드라마 봐요. 나는 옆에서 눈만 좀 붙일게. 드라마 소리에 맞춰 꾸벅꾸벅 조는 그의 옆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사는 거구나. 누군가와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저녁을 나누는 거.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거였구나. 이불 속에서 매일 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승원 씨는 참으로 속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은 절대 제 손에 들리지 않았고 제가 어깨가 결린다고 스치듯 말한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파스를 사아 제 등에 붙여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마른 등에 닿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알아누운 5년 내내 저는 그 이의 등을 닦고 발을 씻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 제 등을 쓸어준 적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내 몸을 아껴주는 손길이 이토록 뭉클한 것인지 저는 승원 씨와 같이 살게 되어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합가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지독한 몸살이 왔습니다. 알아누운 제 이마에 손을 얹으며 미간을 찌푸리던 승원 씨.
곧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 불 앞에 서 있다는 것. 그 소리가 얼마나 마음을 놓이게 하던지요. 잠결에 일어났을 때 머리맡에 놓여있던 야채죽 한 그릇. 그 뜨겁고 부드러운 온기가 목줄기를 타고 내려갈 때 저는 결국 죽그릇 위로 눈물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내 남은 생을 맡겨도 좋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행복한 시간 사이로 저도 모르게 아주 조용하고 가느다란 균열이 시작되더군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흐르는 물소리를 멍하니 듣고 있는데 문득 잊고 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쓰러지던 날의 찬바람, 수술 동의서의 서늘한 촉감, 새벽 세탁소의 매캐한 스팀, 빙판길에서 뒤집어지던 리어카, 5년 동안 수술만 3번, 그리고 통장에 남은 고작 21만 원.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몸에 새겨진 문신 같은 가난과 고통의 기억들이었습니다. 승원 씨는 건강해 보이는데, 하지만 이 사람도 나이가 있잖아.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언젠가는 아플 테고, 아프면 병원비가 들 테고,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저는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곁에서 저를 기다리는 다정한 사람을 두고 이런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는 제가 너무나 끔찍하고 가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춰지지가 않았습니다. 5년의 지옥 같은 간병 생활이 남긴 흉터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나란히 누워 어둠이 내려앉았을 때 승원 씨가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정옥 씨, 우리 이제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면 어떨까요? 혼인신고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법적으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영 마음에 걸려서요. 우리 서로에게 당당한 보호자가 됩시다. 연락처 칸에 서로의 이름을 쓸 수 있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없이 다정하고 진실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은 그의 온기 속에서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생각이 많아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승원 씨는 서두를 것 없다며 제 손을 꼭 쥐어준 채 잠이 들었지만 저는 밤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왜일까요? 보호자라는 그 따뜻한 이름이 왜 제게는 족쇄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이후로 승원 씨는 그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밥을 차려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지만 제 안의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주방에서 멍해지는 순간이 늘었고 승원 씨가 기침 한 번만 크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거칠어진 그의 숨소리에 제 눈동자는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바로 옆에 지워지지 않는 공포가 나란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감정이 한 가슴에 공존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두려움이 있다는 건 내 사랑이 아직 가짜라는 뜻인 건지. 저는 매일 아침 따뜻한 밥상 앞에서 진짜 같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밑바닥에는 이름 붙이기 힘든 어두운 그림자가 매일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날들 사이에 숨어 자라나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른 척 눈을 감으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승원 씨가 혼인신고 이야기를 다시 꺼낸 건 어느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이 참 따뜻해서 세상의 시름 같은 건 다 잊어도 좋겠다 싶은 그런 날이었지요. 식사를 마친 승원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2잔을 내려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옥 씨, 저번에 했던 얘기, 혼인신고 말입니다. 좀 생각해 봤어요? 재촉하는 투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허로운 웃음을 지으며 제 대답을 기다릴 뿐이었죠. 정옥 씨한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 해준다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병원에서 보호자 서명 하나 못하는 사이라는 게 영 찜찜해서 틀린 말 하나 없는 지독히도 다정한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다정함 앞에서 또다시 비겁해졌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제 입은 기계처럼 같은 말만 내뱉었습니다. 승원 씨가 외출하고 혼자 남은 오후, 저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주방을 닫고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어도 가라앉지 않는 불안. 결국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차마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못할 단어들을 검색창에 조심스레 쳐넣었지요. 황혼 재혼 배우자 병원비 책임. 파란 화면 위로 차가운 글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법적 배우자의 의료비 연대 책임, 채무 공동 인정, 부양 의무. 그 단어들이 화살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홀린 듯 검색을 이어갔습니다. 재혼 후 배우자 채무 상속, 황혼 재혼 법적 책임 범위. 핸드폰의 푸르스름한 빛이 제 얼굴을 비추는 순간 저는 12년 전의 유령들과 마주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손을 떨며 서명하던 수술 동의서. 그날부터 제 삶은 낱낱이 부서져 병원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가장 잊히지 않는 건 그 겨울의 빙판길입니다. 아파트 청소용 리어카를 끌다 미끄러져 무릎을 꿇었던 날. 흩어진 도구들을 주워 담으며 시큰거리는 손목을 잡고 일어났을 때 단지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목 인대가 늘어나 욱신거려도 병원비가 아까워 편의점 파스 2장으로 밤을 지새우던 그 지독한 가난. 결국 남편이 떠나고 제게 남은 건 없었습니다. 내 무릎과 손목, 발톱과 새벽, 제 인생의 모든 조각을 갈아 넣어 남편의 목숨을 구했지만 그 사람은 결국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저는 다시 핸드폰의 파란 화면을 보았습니다. 연대 채무, 부양 의무, 상속. 이 법률 용어들이 자꾸만 5년 전의 청구서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이 사람의 모든 짐이 다시 내 어깨로 오겠지. 승원 씨가 아프면, 수술이 필요하면 나는 다시 그 빙판길 위에서 리어카를 끌어야 할지도 몰라. 제 자신이 너무나 나쁜 사람 같았습니다. 파스를 사다 붙여주고 죽을 끓여주는 다정한 사람 앞에서 저는 속물처럼 병원비를 계산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5년의 지옥은 제 영혼에 깊은 낙인을 남겼습니다. 저는 승원 씨가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그 비참한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64세 나이에 이제는 그 리어카를 다시 끌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에 돌아온 승원 씨는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생선조림을 차려내고 마주 앉아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제 머릿속 한켠에선 여전히 그 파란 화면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명멸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데 무서운 거, 이거 나쁜 건가요? 가로등이 켜지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창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무서운 것과 틀린 것은 다릅니다. 두려운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도 다르지요. 하지만 그 두 마음이 한 가슴에 살고 있을 때 무엇을 먼저 꺼내야 할지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승원 씨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망설이는지, 내 안에 그 5년이 얼마나 깊은 흉터를 남겼는지, 당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게 닥칠 미래가 두려운 거라고 말하면 당신은 어떤 얼굴을 할까요? 이해해 줄까요? 아니면 상처받을까요? 승원 씨가 복지관 회의로 자리를 비운 어느 오후였습니다. 홀로 남아 밀린 빨래를 널고 거실을 닦으며 간만에 찾아온 정막을 즐기고 있었죠. 그때 거실 탁자 위에서 승원 씨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가느라 두고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두려했습니다. 하지만 끊어질 듯 다시 이어지는 끈질긴 진동에 혹여 급한 일인가 싶어 화면을 들여다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도 부탁드려요. 이자가 밀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짧은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번 달도 이자 부탁. 그 단어들이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빨랫줄에 옷을 널어 시려진 손끝이 그대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승원 씨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소 남의 물건에 손 떼는 성격이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장 아들이라고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숨을 몰아쉬며 쏘아붙였습니다. 나 정옥이에요. 지금 아버지 핸드폰으로 보낸 문자 내가 다 봤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립니까? 대체 아버지가 당신한테 뭘 얼마나 해줘야 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제 목소리에 전화기 너머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참을 더듬거리던 아들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그게 아주머니,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자세한 건 아버지께 직접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는 툭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통화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승원 씨가 저 몰래 거대한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친 승원 씨 옆에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승원 씨의 핸드폰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거실엔 시계추 소리만 들릴 정도의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승원 씨는 탁자 위 핸드폰을 한참 바라보더니 결국 고개를 떨구고 둑이 터지듯 해묵은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5년 전 아들이 차린 식당이 무너지며 남은 빚이 무려 8천만 원. 눈물로 호소하며 죽겠다는 자식을 외면할 수 없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절반을 갚아주었고 지금도 매달 이자와 아들 생활비로 300만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정옥 씨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당신이 떠날까봐 무서웠습니다. 승원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가 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컵이 치아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승원 씨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저라도 하나뿐인 아들이 무너지는 걸 그냥 보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 가슴 한쪽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4,200만 원의 남은 대출, 그리고 매달 빠져나가는 300만 원의 지출.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감춘 채 제게 혼인신고를 하자던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저랑은 상관없는 일인가요? 제 입에서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나갔습니다. 혼인신고하자고, 법적 보호자가 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커다란 문제는 당신하고만 상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건가요? 승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더 말을 섞었다가는 제 안에 맺힌 응어리가 비수가 되어 튀어나올 것 같아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란히 누웠지만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승원 씨의 불규칙한 숨소리가 곁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도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손을 뻗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위에 혼인신고의 공포와 거액의 빚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바위가 얹혀버렸습니다. 사랑하는데 두렵고 이해하는데 무서운 이 모순된 마음을 저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바람 소리만 요란한 밤, 저는 끝내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생겼지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저녁엔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승원 씨는 여전히 제 몫에 커피를 내려놓았고 무거운 짐을 가로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기만 했던 그의 손길을 받으면서도 자꾸만 계산하게 되더군요. 이 사람이 짊어진 무게를 나도 나눠 가져야 하는 걸까? 모른 척 이 평화를 누려도 되는 걸까? 한편으론 서운함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런 큰일을 숨길 수 있었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널뛰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창밖엔 추적추적 빗소리가 가득했고 기온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든 승원 씨의 등 뒤로 거실에 홀로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방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말하지 않으면 평생 모를 것들이 있고 말할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는 것들도 있으니까.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이 타 주방으로 나가 물을 따르는데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지는 창가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승원 씨였습니다. 잠을 설친 듯 흐트러진 머리에 충혈된 눈을 한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도 잠이 안 오네요.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침묵을 먼저 깬 건 승원 씨였습니다. 정옥 씨,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죠? 내가 들어줄게요. 다 들을게요. 그 단단한 목소리에 제 안의 둑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물컵을 내려놓고 12년 전의 기억들을 하나 둘 꺼냈습니다. 남편 쓰러지던 날 수술 동의서 앞에서 펜을 2번이나 떨어뜨렸어요. 나한테 이 큰 돈이 어딨냐고 소리치고 싶어도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손을 벌벌 떨며 서명부터 했죠. 그 다음부턴 사람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내 몸이 아파도 나한테 쓰는 병원비는 아까워 약국에서 약 사먹는 게 일수였어요. 승원 씨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빙판길에서 리어카 끌며 5년 동안 병수발한 것보다 더 무서웠던 건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는 강박이었어요. 아프다는 소리 한 번 못하고 12년을 버텼는데 혼인신고라는 말이 나오니 그 시절이 다시 올까봐, 그 무게를 다시 혼자 짊어지게 될까봐 그게 겁이 나서 손이 굳어버린 거예요.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저? 당신 같은 다정한 사람 옆에서 이런 비겁한 계산이나 하고 있으니. 그러자 승원 씨가 제 말을 조용히 끊으며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 세월을 혼자 버틴 사람이 겁내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정옥 씨, 그가 제 손을 두 손으로 포개어 쥐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요. 짐이 될까봐, 내 아들 문제가 당신에게 상처가 될까봐. 그래서 숨겼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정옥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빙판길에서 리어카 혼자 끌 때 옆에 누가 있었다면 좀 달랐을까요? 저는 대답 대신 오열했습니다. 달랐겠지요.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손이 있었다면, 손목이 시릴 때 파스 대신 온기를 나눠줄 사람이 있었다면 그 지독한 고독은 없었을 테니까요. 나는 정옥 씨의 빙판길에 함께 있고 싶어요. 같이 미끄러지더라도 혼자 다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일으켜줄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그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 고생 많았다. 참 힘들었겠다는 그 한마디에 저는 새벽 2시 부엌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묵은 상처와 가난, 서러움이 눈물이 되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울음이 잦아들자 저는 부끄러움에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승원 씨, 앞으로 아들 일 나한테 숨기지 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내가 판단할게요. 알려주지도 않고 날 약한 사람 취급하는 건 싫으니까요. 승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약속합니다. 혼인신고 얘기는 서두르지 마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다시 침대로 돌아와 나란히 누웠습니다. 승원 씨가 제 손을 찾아 가만히 쥐었습니다. 여전히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빚도 혼인신고 문제도 그대로였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오랜 시간 동안 시리던 손목이 오늘은 이상하게 덜 시린 것 같았습니다. 말하고 나면 혼자 들고 있을 때보다 가벼워지는 것들이 있다는 걸 저는 64세 비 내리는 새벽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새벽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딱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가슴속에 쌓아둔 기억들이 이토록 무거운 줄을요. 혼자 짊어졌던 그 짐들을 누군가 앞에 꺼내놓고 나니 신기하게도 무게가 반으로 줄어든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승원 씨 아들의 빚은 여전하고 대출 잔액도 그대로이며 저는 아직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두려움 역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 무게를 혼자 들고 있을 때와 누군가 그 무게를 함께 알고 있을 때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어느 목요일 아침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복지관 입구에서 승원 씨가 익숙하게 자판기 커피 2잔을 뽑아 하나를 건넸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정옥 씨 얼굴도 꼭 가을 하늘처럼 맑아 보여요. 그가 건네는 종이컵의 온기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의 떨림, 무대 위에서의 화음, 그리고 새벽 부엌에서의 오열. 그 모든 순간이 이 커피 한 잔에 녹아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늘 앉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승원 씨는 다시 한번 제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일을 결코 숨기지 않겠다고, 그 짐이 제 것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감당하겠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정옥 씨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대로 산다 한들 우리 사이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솔직한 속내를 전했습니다. 승원 씨, 나 아직도 무서워요. 도장 하나가 가져올 책임들이 당신이 아플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저 참 겁쟁이죠? 그런데요, 당신 말대로 그 빙판길에서 누군가 옆에 있었다면 참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 이제는 해요. 그리고 당신이 해준 그 말, 고생 많았다는 그 한마디가 내 12년의 무게를 덜어줬어요. 승원 씨는 제 손을 꼭 쥐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편안하고 넉넉한 웃음이었지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연스럽게 번지는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막이가 되어주듯 제 곁에 바짝 붙어 걷는 그의 온기를 느끼며 자문했습니다. 부부란 무엇일까? 서류 한 장에 이름을 나란히 올리면 법적인 부부가 되고, 그러지 않으면 남이 됩니다. 사실 그 서류가 없어도 우리는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원 씨가 왜 그토록 서류를 고집했는지 그 속뜻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서류에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도 수술 동의서 한 장에 서명할 권리가 제게는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 아내입니다라고 목청을 높여도 서류상 남남이라는 이유로 중환자실 면회조차 거절당할 수 있겠지요. 그뿐인가요? 평생을 함께 일구고 살아도 한 사람이 먼저 떠나게 되면 남은 사람은 그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할지도 모릅니다. 법적인 상속권이 없으니 승원 씨의 아들이 이 집 내 거니까 나가달라고 하면 저는 보따리 하나 싸들고 다시 그 차가운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진짜 가족이 되어 서로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줄 것인가, 아니면 언제든 남이 될 수 있는 위태로운 평화 속에 머물 것인가. 그 질문은 여전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이 예전만큼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고 조심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무엇보다 빙판길을 혼자 걷는 것보다 같이 미끄러지더라도 일으켜줄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낫다는 걸 이제는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인생을 완전히 맞붙여
법적인 울타리가 되어줄 준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술실 앞에서도 남겨진 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 그 무거운 짐까지 함께 짊어지는 것. 이건 용기일까요? 아니면 무모함일까요? 아들 문제가 남은 걸 알면서도 언젠가 닥칠 남남이라는 서늘한 현실을 피하기 위해 이 사람의 손을 잡는 게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요? 오늘 밤 갈림길 위에서 망설이는 제게 여러분의 지혜를 빌려주세요. 이정욱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